안녕하십니까, 무상보리시입니다. 오늘 밖에 창문을 열어보니 저는 뭐 집돌이라서 잘 이렇게 어디 나가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펠리쉐이드를 한 대 준비해서 그 차박을 한번 해볼까 주말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너 집돌이라서 아니 뭐 어디 다니고 그러면 잘 다니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뭐 한 세네 번을 낚시 가고 그랬어요. 평일에도 막 낚시 가고 가까운 데로 가는 거죠. 대신에 그때 이 유튜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낚시로 진짜 재미있는 유튜버 막 이런 거 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아마 엄청난 그 유튜브 스타가 됐다가 어떤 스캔들 이런 걸로 몰락가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예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인버스는 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장기 보유하면은 보유할수록 그 불리해요. 왜냐면 하여튼 시총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제 이익을 쌓는 것도 있고 그쵸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순이익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자본 계정으로 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이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플러스 새로운 종목이 상장을 하죠. 예, 상장을 해서 결국에는 자본이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자본은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식은 지수는 뭐 자본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 구간에서 인버스를 사서 이 구간에서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인버스 타이밍이 아니죠. 인버스 타이밍이 그래서 하여튼 자본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장기 보유하는 거는 이렇게 수익 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수익 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로나 같은 그 큰 환란이 생길 때 그럴 때 인버스를 사시면 돼요. 그 전에는 굳이 인버스를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계좌가 굉장히 좋았는데 겨우 0.75% 떨어졌는데 제 계좌는 거의 막 초전 막살이 났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2.47% 이렇게 막 올라갈 때 1.57% 올라갈 때는 그렇게 안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왜 2배 이상으로 떨어지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뭐 저 미국의 상원의원 뭐 두 자리 그 뭐 개표를 선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민주당이 당선이 된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자들 같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팔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제정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쵸? 물론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색깔이 입히면서 기업의 어떤 그 환경이 변할 수는 있지만 뭐 어쨌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자본주의 내에서 그 움직이는 거는 명백하죠. 물론 뭐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가서 뭐 어떻게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하고
이렇게 생활 수준이라든가 그 개개인들의 삶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 걱정할 일은 아니고, 물론 이제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예,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 뭐 이제 저는 이제 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의미가 없냐 얘기를 하냐면, 아니 포지션을 다 정리할 거면 고점 얘기를 해도 되는데,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을 것도 정리할 게 아닌데 왜 고점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신고가 뚫어놓고 다음날 장대 음봉의 거래량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에서 2배 가까이 올라 있어요. 지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거니까. 그럼 고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점이니 자신이 얘기할 거면 다 팔면 되잖아요. 그냥. 주식을 보유 안 하면 되잖아요. 고점이면. 근데 말은 맨날 고점 하면서 주식은 계속 들고 있죠. 이렇게 고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올라갔고, 여기서도 한번 휘청했죠. 이날도 휘청 한번 했죠. 겨우 1.62% 떨어졌는데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날이었죠. 거래량 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1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20일 종가의 평균을 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캔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21선 왔을 때는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게 있으니까, 요 상승했으니까, 상승하면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단기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보통 여기서 이제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거의 30%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하락은 자연스럽거든요. 10% 정도 하락. 그럼 한 2,700 정도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10% 정도 하락하면은 계좌는 보통 두세 배 빠지거든요. 한 20-30% 빠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계좌가 또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고, 오늘도 음봉인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음봉인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를 나쁘게 봐야 되는 건지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미 형님들이 돈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도대체. 그래도 팔았네. 6시 넘어서 6시 넘어서 팔았다는 거는 여기서 거의 한 2,800억 팔았는데, 좀 스마트한 개미 형들이 지금 이게 아까 나스닥 선물이 2%나 빠졌었거든요. 이거 보고 하이런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런한 게 아닌가. 개미형들 어디 갔어? 이거 방금 전에 있던 거 없어졌네. 잠깐만요. 여기다. 여기서 판 거 보니까 스마트한 개미형들이 이거 보고 하이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나스닥은 2%나 빠지는데 S&P는 거의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러셀이 중소형주인데 이거는 또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하락해갖고 또 욕하고 있었어요. 계속 욕하고 있었는데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하락하면 이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죠. 오늘도 외인하고 기관은 양매도를 때렸습니다. 진짜 얘네들 막차 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긴 하는데, 과연 얘들이 이길지 안 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이제 개미 형들이 우리 형들이 진짜 돈을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제 외인의 매매 형태에 따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예, 개미들이 열심히 해서 올려놨는데 외인이 팔아서 계속 떨궜죠.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식 투자가 어렵습니다. 예,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이제 그 예전에 제가 하여튼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익절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인간이다 보니까 뭐 원리 원칙대로 고지고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예, 그래서 주가에도 많이 흔들리고 겁도 많이 먹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 때에 따라서 너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예, 일단 그 매도하는 원칙은 뭐냐면 저는 주도주를 공략하죠. 예, 물론 이제 뭐 테마주나 이런 거 단기 트레이딩도 하긴 하지만 주도주를 공략을 합니다. 주도주의 기본 성격은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훨씬 더 높은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 공략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분기에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고요. 만들 가능성이 높아도 뭐 하긴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만든 종목으로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언제 매도하느냐. 원칙은 뭐냐면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 보유입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한, 증가하는 한 보유입니다. 예, 보유예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 산 주식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깨지는 부분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익이 증가하는 한 보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가미를 해서 이제 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이제 약간 꼴값을 떨잖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를 좀 이제 활발히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이제 뭐 적정 가치를 구했다는 등 어쨌다는 등 헛소리 픽픽 하면서 뭐 키움 주권의 적정 가치는 얼마이니 어쩌니 뭐 이런 헛소리 하면서 지금은 뭐 안전 마진이 얼마 확보돼 있고 뭐 이익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서 여기서 사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원칙은 이익이 증가하는 한 보유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걸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냐면 주가가 그냥 한없이 오르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키움이잖아요. 지금 키움증권도 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도 이익이 증가했고 올해도 이익이 증가할 것은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예,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입만 아플 뿐이에요. 이익이 증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토론조차 의미가 없는 그런 종목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자, 올 1월부터 볼까요? 예, 올해만 봅시다. 예, 올해만 보면 하여튼 연초 주가 대비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됐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상당히 흔들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기껏 여기서 샀는데 8만 원에 샀어요. 물론 여기서 사야 된다고 막 하다가 나도 하도 아니다 해갖고 겁먹고 막 손절을 여기서 엄청 해갖고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거 반토막이에요. 예,
물론 뭐 분산 투자하고 몇 개 안 샀으면 상관없지.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비중 투자를 여기다가 집중해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반토막 났어. 와, 이 못 견뎌요. 여기에다가 신용 막 이런 거 레버리지 그 몰빵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시장에서 아웃 당해요. 아웃.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한강다리로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심적 고통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뭐 요런 구간도 이렇게 장대 한봉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 터지니까 야 이거 간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거래됐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잖아. 또 1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거의 30%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제 추세 매매를 하다 보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보유입니다. 근데 그 추세를 이제 뭘로 볼 것이냐 그게 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느 사람은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10년, 20년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기본 들고 가면 1, 2년 들고 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런 121선을 깨지 않는 한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121선 이런 걸 깨지 않는 한 그냥 보유죠. 이런데 돌파할 때 121선 돌파할 때 사는 거고. 왜냐면 이익이 잘 나올 거를 뻔히 아니까. 그쵸? 예. 여기서 샀으면 내가 중장기로 포지션을 보유했으면 이런 부분에서 견뎌내셔야 돼요. 예. 견뎌내시면은 뭐 2배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죠. 예.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거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가 이제 중장기 보유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 섹터를 좋게 보고 앞으로 주식 거래는 계속 할 거니까 사람이 그래서 중장기 보유한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데서 비중을 실었다고 쳐봐요. 예, 요런 점에서 이 꼭대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너무 좋게 봐서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견뎠어.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수익 났죠? 거의 9만 원에 샀는데 13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한 4, 50% 가까이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리고 냅둔단 말이에요. 중장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죠? 예. 원위치 되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찔끔찔끔 오르다가 다시 폭락. 찔끔찔끔 오르다가 다시 폭락.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거를 견뎌내질 못해요. 이거를. 물론 키움증권이 앞으로도 돈을 꾸준히 잘 벌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샀는데 이런 거를 견뎌내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견뎌내질 못해요. 제가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진짜 뭐 상당한 비중 막 3, 40%, 4, 50%를 실었다 그래봐요. 이거 못 견딥니다. 견뎌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추세 매매를 하든 가치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예.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니까요. 스윙이고 중장기 막 뭐 1년 이렇게 종목을 보고 가도 의미 있는 저점을 깨면은 다 그 손절이든 익절이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21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거는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올라간 거예요. 21선을 깼다가 회복했다가 깼다 회복했다 그러잖아요. 원래 21선을 깨면 손절이든 익절이든 맞아요. 손절이든 익절이든 맞아요.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여튼 샀다 팔았다 했겠죠. 그래서 또 하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조정시 구간의 거래량보다 한 2배 정도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 그려놓고 다시 올라탔잖아요. 그럼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살짝 조정해서 다시 출발할 때 이 구간이 다 매수 타이밍이 돼요. 요 21선 가깝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여기 구간이. 이거는 약간 스윙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손절은 어디겠어요? 여기. 왜 손절을 여기로 잡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일로 내려와서 이 저점을 깨면 이게 이제 저항이 돼요. 저항이 되면서 이 매물까지 여기서 다 나와요. 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죠. 주가 흐름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키움증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 없냐면 이익이 증가한다니까. 얘는 이익이 증가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 여기서 죽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쫙 상승했잖아요. 쫙 뽑아줬죠. 21선 근처에 오지도 않았죠. 상승 추세를 그려놓은 거예요. 요게 상승 추세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보통 21선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진짜 강한 애들은 5일선을 깨지도 않아요. 그런 애들은, 급등하는 애들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 21선을 깼을 때 이봉에서 매도 치는 거예요. 원래 매도 치는 겁니다.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는 거죠. 여기서 산 물량을.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이제 깨졌으니까 계속 어딜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95,000원에서 여기 한 145,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한 4-50% 상승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14, 5, 9, 5 하면은 50%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익 매물이 나온다니까요. 차익 매물이. 근데 나는 키움증권의 이익 증가가 유지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버텨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딱 뽑아줘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해줬잖아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줬다는 거는 돌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뽑아줬다는 건 뭐냐면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익 증가가 담보되지 않는 애들은 그냥 죽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못 산 사람이 있잖아. 일단은. 그쵸. 키움증권을 관심 안 갖고.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줘서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줄 알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키움증권이 정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올까? 여기까지 나오겠지. 이 저점을 깨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갖고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질 때마다 여기까지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반등을 했죠.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추세 매매를 이제 나는 21선을 기준을 갖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겠죠. 요봉에서.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강하게 21선을 거래량 실어주면서 뚫었어. 그럼 다시 매수지. 그쵸? 다시 추세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욕심을 내서 여기서 갖고 있는 물량을 보유하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추가 매수를 또 하는 거예요. 보유를 늘리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만들어가는 거고. 저는 오늘 키움증권을 더 샀는데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보시면 오늘 이 고점을 넘었단 말이에요. 예, 이 고점이 1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자, 오전에 강하게 전고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쵸? 예, 14만 5천 원이잖아요. 여기가 거진 여기가 그쵸? 14만 5천 원 정도 되고 전고가 14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전고를 강하게 테스트하고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키움증권만 오른 게 아니고 증권 섹터 전체가 올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시장이 빠져갖고 이제 다 이제 윗꼬리를 달리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 오늘 전고 뚫고 가는구나. 오늘 전고 뚫고 가고 거래량도 이렇게 터지고 있었고, 그래서 전고 뚫고 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샀죠. 예, 여기서 샀어요. 예, 여기서 원하는 만큼 샀어요. 그래갖고 삐직삐직하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거의 뭐 한 8, 9% 수익을 주더라고요. 오늘 산 물량을. 그래갖고 원래는 원칙은 이렇게 이때가 1시잖아요. 1시, 2시 사이였잖아요. 2시 바로 전이었잖아요. 장은 3시 30분에 끝나니까 원칙은 원래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니까 여기서 파는 게 맞아요. 오늘 산 거는 여기서 다 팔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팔까 말까 하다가 좀 욕심을 낸 거죠. 거래량 보고, 거래량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욕심을 냈는데 이 거래량은 매도 거래량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장이 오늘 빠져갖고 같이 빠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매물대가 만들어서 또 이제 뭐 내일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좀 며칠 횡보하다가 또 이 전고점을 추라이 할 거예요. 추라이 할 거면 이제 그때는 뚫고 갈 겁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매매를 뭐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거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하죠. 키움증권, 뭐 삼성증권도 그쵸. 키움증권도 2구간에서 21선 닿지 않고 상승을 했는데 삼성증권도 그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 NH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미래에셋때도 약간 다르고 현대차도 뭐 잘 상승을 했고 그쵸? 대신증권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얘는 배당주라서 그런지 뭐 약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팔고 키움증권만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서도 쫙 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거래량 터뜨리고 그러면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음봉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조금씩 결코 많이 사면 안 돼요. 음봉으로 분할 매수. 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로. 이렇게 샀으면 수익 전환 됐죠. 그런데 또 이러한 짓거리를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람 막 가게끔. 그래서 뭐 21선 아래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음봉 매수는. 그래서 만약에 21선 아래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성공하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뉴트리. 얘는 물론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을 때 180% 상승했으니까 한 3, 40%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비슷하게 떨어지죠. 예, 3, 40% 정도. 그러면 이걸 예상하는 거죠. 한 3, 40% 정도 떨어지니까 나는 한 30% 정도 떨어질 때부터 그 분할 매수를 시작하겠다. 예. 여기 정도부터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1단 상승하고 2단 상승을 하는데 급격하게 활처럼 올라갔잖아요. 21선을 쫙 해서.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면 조정폭도 길고 조정 기간도 길어져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점에서는 상당히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으로 약간씩 전환되면 물량을 조금씩 버려야 돼요. 물량을 조금씩 버려줘야 돼요. 이런 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 음봉으로 조금씩 샀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거의 수익으로 전환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쪽 세타가 다 그따위로 갔죠. 여기 얘도 급격히 상승했죠. 얘는 거의 40% 가까이 떨어져야 돼요. 40%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콜만은 대장이라서 그런지 아직 안 떨어졌어요. 한번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줬잖아요. 지금 박스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쵸? 여기하고 여기 박스권. 그쵸? 이 박스권의 저점을 깨면 여기가 40%니까 40%에서 50%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하방이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 이렇게 이렇게 반등하면서 요 고점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 딱 갖다 놓으면 한번 슈팅 나오고 슈팅 한번 쭉 나오고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 전고점 다시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 전고점 트라이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7%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뭐 키움증권이 이전에도 하루에 이렇게 12%가 오른 적도 있으니까 10% 오른 적도 있고 여기서도 7% 올랐으니까 한 방에 뚫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단타 구간이고 만약에 종가상 이 전고점을 이렇게 딱 끝내놨으면 딱 종가 베팅하면 되거든요. 종가 베팅하고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면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보면 되고 왜냐면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손절 라인으로 보면 되고 손절 라인을 좀 길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증권주에 일단은 돈이 들어왔다. 증권주에. 그쵸? 삼성증권에는 오늘 얼마가 들어왔냐? 900억. 1000억 가까이 들어왔고, 키움증권은 1700억. NH는 850억. 한국금융지주는 1400억. 그렇게 들어왔다.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키움증권은 오늘 기관은 좀 판 것 같아요. 연기금이 그동안 사다가 삼성증권도 뭐 수급이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고 한국금융주주만 조금 수급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그래서 이제 증권주는 지금 뭐 다 싸죠. 뭐 PBR 이런 거 보면 다 낮지 않나요? 다 낮으니까. 증권주에 일단 돈이 들어왔고, 뭐 예탁금 막, 오늘도 신규 예탁금 들어온 게 2조 6천억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형님들 돈 어디서 많이 구해온 것 같아. 마늘밭에 숨겨놓은 거 갖고 오는 건가?
마늘밭에 숨겨놓은 거 갖고 오시는 건가 어떤 건가 하여튼 돈이 들어왔습니다. 증권 섹터에 돈이 들어왔죠. 그쵸? 돈이 들어왔다는 게 그냥 뭐 한눈에 보이죠. 한번 기간을 늘려볼까요 우리? 2016년도부터 보면은 오늘 제일 많이 들어왔어. 키움증권.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또 뭐냐면 이 스마트머니가 이러한 저점에서 들어오면 완전 땡큐거든요. 이런 데서 들어오면 완전 땡큐인데 그래도 이거 거의 3배 올라 있잖아요.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떠넘기는 스마트머니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여기서 모아온 물량 다 이 고점에서 떠넘기려고 한 스마트머니가 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도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향후 뭐 며칠간 시장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 저점을 화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저가요. 이 저가를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 저가를 하회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만약에 저가를 살짝 깼어요. 근데 다음날 바로 반등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저가를 깨고 질질질질 흐른다. 그럼 이거 스마트머니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냥 떠넘긴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이때 제외하고는 여기도 보면은 아니구나 이거는 이거는 뭐 저거죠 이거 그때 삼성증권들 뭐 배당금 사고 터트린 거 아니었나? 아닌가? 언제였지 그게? 이게 이때였나?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거래량 요거 빼면은 뭐 여기 빼면은 거래량 꽤 늘었고 NH증권도 최대 거래량 그쵸? 최대 거래량 조용해 임마. 얘도 최대 거래량 그쵸? 얘는 아니네요. 최대 거래량이 현대차 증권은 중소형주니까 하여튼 얘도 최대 거래량이고 지금 여기 뚫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쵸? 여기 뚫으려고 여기 뚫고 가면은 완전 신고가니까 그 몇 년 만에 신고가니까 그냥 쭉 뚫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거래 안 하고 그냥 키움으로만 거래할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키움이니까 물론 뭐 삼성증권하고 NH투자증권도 좋습니다. NH는 뭐 거의 비슷하네 차트가 그쵸? 약간 차이 나요. 다 비슷합니다. 오늘은 뭐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실런가? 잘 모르겠지만 반등을 안 하고 있네요. 아직은 뭐 요 정도면 반등을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는 어디야? 영국은 뭐 브렉시트로 나가더만 무슨 뭐 얘는 엄청나게 올라가네. 어휴 난리네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21선 깨면 물론 이제 21선 깰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계좌가 많이 안 좋긴 할 거지만 뭐 21선을 깨면 그때 가서 한번 걱정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이 돈을 어디서 자꾸 구해오고 있어요. 돈을 어디서 자꾸 구해오고 있어갖고 기관하고 애인이 파는 거 죄다 보험에 대해서 이 증권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었는데 오늘 뭐 난리 났었죠. 이렇게 전부 다 구해오고 있으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키움증권 이런 거는 좀 PBR 이런 게 높잖아요. 그런 거 높으면 그런 거 좀 신경 쓰이면
PBR하고 퍼 낮은 거, 뭐, 현대차증권은 뭐 낮을 거야, 아마. 그리고 유진도 낮을 거고, 거래량 들어왔죠. DB도 아마 낮을 거예요. 교보도 낮을 거고, 뭐, 이런 거 하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눈 오니까 내일 출근 대란이죠? 예, 집에서 일찍 나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